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정치부의 김민지 기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오환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조수진 뉴스연구팀 부장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코로나19,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오늘의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을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김 기자 어때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도 한 500명 이상 확진자가 늘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인된 확진자 수가요. 5,3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보다 516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금 하루 사이에 500명이 넘게 추가되는 일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고요. 사망자는 어제보다 늘어난 33명입니다. 예, 닷새째 500명 이상 확진. 그래프가 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28일에서 29일 하루 동안 909명, 그 다음에 595명 또 하루새 늘었고, 그 다음은 686명 하루새 늘었고, 600명 하루새 늘었고, 이제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516명의 확진자가 늘어서 5,328명의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도요, 이 빨간색 원안에 어제에 비해서 사망자도 1명이 늘어서 사망자 숫자도 이제 33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 교수님 계속 닷새째 지금 500명 이상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아직도 검사 결과가 안 나온 신천지 관련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 중에 아직도 3,000여 명 정도가 남아야 계시다고 하니까 어허. 이분들이 계속해서 숫자를 늘려 보낼 것이라고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10,000명이 금세 가까워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10,000명도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5,000명대인데. 그렇죠. 10,000명도 예상이 금방 가능하죠. 지금 어허. 3,000명 중에 5, 60%가 예. 확진이 된다고 하면 그거 반 아닙니까? 1,500명이면 지금 5,300명에서 1,500명 하면 7,000명이 되는데. 우리 오 교수님,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 감염병으로 인한 국내 이 환자가 10,000명을 넘어선 적이 있었던가요? 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뭐 틀림없이 넘었죠. 예.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넘어가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다. 더더욱이 이게 신천지 관련해서 그분들만 올라간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대구 경북 지역의 일반 주민들한테서 늘어나는 환자 수가 계속된다면 이건 조금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고요. 예. 이분들이 우선 입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가격리 중이랍니다. 예, 이 자가격리라는 예. 개념을 빨리 좀 해결하셔서 이게 지금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사망자, 치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제발 좀 빨리 대책을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김 기자, 이게 우리 국내 확진자 숫자가 불가피하게 지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말씀하신 대로 이 신천지 대구교회 그 신도들 가운데 아직 검사를 안 받은 그 신도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봅시다. 지금 대구시에서 따르면 신천지 대구신도 1,914명 중에 아직 3,001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천지 대구신도 중에 이제 확진을 받았던 사람이 55.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확진을 받았던 만큼 이를 이 숫자에 대입하면 앞으로도 한 1,663명이 추가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10,000명까지도 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진자가 5,328명인데 1,663명 정도가 이제 신천지 대구발 이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저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조 부장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3일 0시, 그러니까 어제 0시부터 지금까지 확진이 새롭게 드러난 추가 확진자가 51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494명이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지역에서 확산세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지역 감염의 우려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때문에 이 확진자가 뭐 느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다른 곳도 동시에 막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네, 그런 한 가지만 더 대목인데요. 말씀드리면요. 예, 부장. 예. 지금 이제 대구 경북에서 516명 가운데 49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
이 신천지가 분명히 어떤 그 집단 감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확진자 분석 결과를 보면 신천지에서의 감염이 56.1%입니다. 그럼 나머지 44% 정도는 신천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신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예. 지역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 여기에도 치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 좀 주시죠. 기저질환이 없었는데도 지금 사망을 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픽 보이시죠? 33번째 사망자 67세 여성인데요. 지난달 26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폐렴이 악화가 돼서 이제 결국엔 사망을 했는데 기저질환이 없었는데도 지금 발병 10일 만에 사망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33명인데 이 33명 가운데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사망한 첫 케이스랍니다, 이게. 그래서 오 교수님, 이게 또 다른 뭐랄까 우리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사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나 또는 이제 아파진 분들을 같이 있는 가족들한테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저질환이 도대체 뭐냐. 기저질환에 대한 자세한 상세한 설명이 지금 정부 당국자한테서 나와야 됩니다. 아하, 예. 고혈압 당뇨병만 기저질환이냐, 그럼 나머지는 기저질환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만성 폐질환, 이거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성 콩팥질환, 이것도 기저질환이고요.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하고 있는 분들, 뭐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또 장기적으로 뭐랄까요? 진통제를 복용하는데 그게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 아하. 또 면역 억제제를 계속 드시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기저질환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저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 아주 상세한 설명을 국민들이 일단 먼저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기저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이유의 첫 번째는 면역과 연관이 됩니다. 면역? 예. 어허. 근데 이 면역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틀림없이 떨어지지만 없어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우선은 아주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예. 또는 과로를 한동안 했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도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아하.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한참 또 알려졌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면역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물질 사이토카인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질병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나한테는 더 큰 위협이 돼서 아하. 쉽게 사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이 오면서 돌아가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이런 상황이 60대에서도 그러니까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기저질환 이런 것들의 상세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또 하나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은 중증 이상의 지금 확진자도 52명이나 된답니다. 중증 환자라고 우리가 소위 이제 이야기할 때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거나 38.5도 이상의 막 열이 많이 나는 분들, 이 중증 환자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지금 27분이나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중한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기계호흡 또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분들인데 이분들 숫자도 지금 25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분도 지금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사망자가 33명인데 추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지금 같고요. 27분 정도 예. 되시는 분이 38.5도 이상 발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지금 어떤 약제를 쓰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질병이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폐렴을 급작스럽게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염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분들도 굉장히 위중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바로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도 그래픽 좀 주세요. 지도. 예. 지역, 집단 발병 지금 사례 그래픽을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 뭐 신천지 대구교회를 통한 이제 감염 이 환자는 많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고 지역별로 지금 집단적으로 발병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좀 지도 이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은평 성모병원에서 지금 14명 나왔고 성동구의 주상복합 건물 12명, 수원은 교회에서 뭐 7명, 천안은 그 줌바 댄스 교습소에서 72명, 김천, 뭐 부산, 경북 경산, 칠곡, 의성, 안동,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32명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오 교수님, 이제 이 코로나19가 신천지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어떤 스며들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하하. 근데 신천지 신도뿐 아니라 신천지 신도와 어떤 식으로든 접근을 해서 사실은 이제 확진이 퍼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이 감염이 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 지역 감염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확산을 막느냐, 또는 확산 대책이 무엇냐에 따라서 앞으로 2차, 3차 더 큰 확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대책을 좀 더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뭐 서울, 뭐 경북 김천, 뭐 또 의성 안동, 저 밑에 부산, 천안도 있고요. 수도권이죠. 수원도 있고요. 군에서도 지금 이제 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참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얘기 좀 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마스크. 김 기자, 급기야 이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또 여당의 대표가 뭐 발언을 내놨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현재 마스크 사는 것도 어렵고 좀 쓰고 다녀야 되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죠. 이를 의식해서인지 어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내놨고요. 오늘 어제 이어서 집권 여당의 이해찬 대표 또한 홍보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부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하시는 모습을 보며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이 하루에 1200만 장 내지 1300만 장인데 수요는 그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들입니다. 지금 그제 충북 청주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어제 서울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 이렇게 연출이 됐고 또 오늘 강서구 하나로마트 앞에도 마스크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사러 나왔다가 오히려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어제 충북 청주의 모습이던가요? 처음 사진? 그거 좀 주세요. 이게요, 그제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마스크 구매하려고 지금 모여 계신 분들입니다. 아유, 참. 저는 사실 지금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도대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참 무슨 모습일까 싶었는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사진이라는 제가 그 설명을 보고 저도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이 마스크가 여전히 계속 논란의 어떤 도마 위에 좀 오르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참담한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스크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여당 대표가 사과를 하고 이런 지경이 되면 그것도 지금도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사실은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시각처장도 그렇고 나와서 처음에 350만 장 1일에 공급한다고 얘기했죠. 그랬죠. 지키지 못했잖아요. 허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이렇게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 그거를 보고받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말까지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그렇게 해서 정부의 어떤 말들이 신뢰도를 잃어가는, 불신을 낳게 하는 이런 장면이 계속 악순환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예. 저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이 시민들은 믿을 때가 이제 마스크라든가 손 씻는 거라든가 이런 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의 그 절실함이 커지는 것인데, 저는 뭐 이런 장면이 되면 정부가 일종의 이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오늘 뭐 정세균 총리가 얘기를 했지만 진짜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배급제를 하든 뭐 등등의 이 국민들이 진짜 소나기에 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예. 실질적으로 강구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뭐 지금 방송을 진행하느라고 마스크를 착용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마스크 지금 여전히 뭐 지금 구하기가 이제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참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막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면 마스크 좀 살 수 있냐. 뭐 이런 물음을 던지는 분들도 많던데, 조 부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그 인터넷에 글들을 쭉 보는데요. 수백 미터씩 이렇게 줄을 선 것,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6.25 때 수백 미터 6.25 때? 줄을 서서 미군으로부터 지급받는 식량을 배급받는 것. 그다음에 이번에는 마스크 배급이다. 새삼 6.25를 생각한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체 국회의원들은 마스크를 어떻게 구해서 쓸까?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오호. 제가 그 글들을 보고 참 오죽 없으면은 이런 전 국민의 어떤 그 분노 같은 게 표출이 될까 해서 세 개 정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이제 남성 의원들이었는데요. 그 부인되는 분들이 새벽마다 줄을 서서 가지고 온다. 부인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어려운데 이 마스크 대란 속에서 이 정치인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곱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안해하는 기색이었고요. 예. 또 오늘 아침 8시 현재 그 서울 목동과 그리고 광명의 농협 이 앞에서 시청자 두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조 부장께요? 네. 오호. 그런데 그 모습도 어.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모습들. 네, 아하. 줄을 서면서 또 시비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쿠야. 네, 왜 끼어드느냐. 뭐 이런 시비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참 큰일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에 마스크 문제는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흘 뒤부터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이것.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그냥 참모들의 보고만 듣고 이야기를 하면 국가 지도자의 말이 신뢰를 그만큼 더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부장이 마침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김 기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주 발언이에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 왔었죠? 조금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마스크 공급 조금 문제 없다.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스크 이겁니까?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마스크 물량 문제가 많이 좋아졌고 며칠 뒤부터는 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짜로 줘도 못해요. 진짜 힘들어서 그건 추구도 못해요. 몇 시간씩 아침에 일찍 아이고 그치서 못한다. 예방하려고 하다 더 오른다. 오늘도 화가 나죠. 아니 이거 뭐 병에 걸리라는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0분 20분밖에 못 서 있는데 장관들 와서 한번 줄 좀 서보라 그래요 이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든다고도만 이거 진짜 이거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 마스크 이 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산모 시스템에 이 커지는 마스크 혼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지, 무시, 무리라는 얘기 보이시죠? 현장 상황에 대한 뭔가 이 지식 부족, 무지에 따른 것 아니냐.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데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임기응변식의 대응, 이거 좀 무리수둔 거 아니냐. 이 산모 시스템 때문에 마스크 이 혼란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던데요, 교수님? 사실 이 마스크가 네. 국민들한테서는 가장 일선에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스크가 없어요. 거기다가 마스크 값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이대로 사다가는 뭐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하루에 하나씩 계속 쓰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아이고야. 이게 돈인데 이게 다 돈 아닙니까? 어디 누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야죠. 예, 지금 뭐 4,000원, 5,000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매일 갈아 쓰면서 일을 하러 나갑니까? 지금 일자리도 지금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상황은 정확한 예측을 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 정확한 예측 없이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양쪽에서 너무 다른 얘기들이 계속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지금 한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예측 수요 이거 확실하게 만든 다음에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마스크. 근데 마스크가 없으니까 걸리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예. 그런데 김 기자,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제 상황이 급기야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국민들께서 마스크 사용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요? 사실 며칠 대통령 발언 며칠 뒤부터 이제 마스크 대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대통령의 말이 빈말이 된 이 상황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오히려 마스크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 마스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증언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뭐 대비되는 측면이 있죠. 그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장을 생산해도 우리 인구 5천만에 경제활동 인구만 해도 2,800만입니다. 결국은 모든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요도 조금 줄일 필요도 있고요. 제 아내가 아들이랑 셋이 내려갔는데 아내가 저보고 마스크를 꼭 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안 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스크 낀 사람은 제 와이프랑 아들 둘뿐이었어요. 분위기가 사실은 마스크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좀 소홀할 때였죠. 근데 와이프 말만 들었으면 하는 후회가 좀 돼요. 지금. 부인분하고 아들은 안 걸렸고 선생님만 감염되신 거예요. 예. 나만 감염되면 괜찮지만은 나로 인해서 내 가족 또 내 직장 동료 모든 분들이 또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꼭 힘써 주시고요. 네, 참 이런 목소리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두고 입장을 바꾼 식약처 아니냐 이런 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이 보건용 마스크를 국민들께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회용 마스크 같은 거 그냥 재활용하셔도 되고 이제는 면 마스크 얘기까지 합니다. 이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1월과 어제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WHO라고 세계보건기구는 면 마스크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권장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식약처는 어제 뭐라고 해요? 면 마스크 사용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WHO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는 재활용 금지합니다. 이게 WHO의 권고사항이에요. 근데 우리 식약처는 일회용 마스크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무슨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조 부장?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 당국자의 말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날 우리 마스크 공급량 충분하다 이러면서 26일 0시부터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진 것이고 또 식약처장이 나와서 지난달에는 반드시 일회용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선 지금에서는 면 마스크도 상관이 없다. 네. 그리고 또 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자신 같은 경우는 2장으로 쓴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국민들에게 아니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맞게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부 당국자가 이 신뢰를 잇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더 커지게 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 정책실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의 컨트롤 타워 자리입니다. 컨트롤 타워.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세세한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정책이라는 게 그렇다면 현장도 모르고 내놓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세한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장을 안 본다는 거예요. 보고만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수요도 조금 줄일 필요성이 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확산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수요를 더 이상 어떻게 줄입니까? 지금 없어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 모두에게 마스크 공급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약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지금은 정부가 각 약국마다 100장씩의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의 양 5장이에요. 그러면 동네 한 약국에서 20명에게 마스크를 판매하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가장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약국이다? 과연 이런 말들, 신뢰를 못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분노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은 살얼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마스크 얘기까지 좀 해봤고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배원분들, 우리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소중한 분들, 집배원분들. 이 집배원분들이 김 기자, 이 코로나19 감염이 여기에 지금 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법무부의 행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법무부가요, 어제까지 자가 격리 대상자들에게 한 14,500명 중에서 8,100여 명에게 이 출국 금지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등기 배달을 하도록 이제 조치를 했는데요. 아다시피 대면 접촉이나 확인 서명 같은 것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담당 집배원들이 이것들을 배달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이 자가 격리 대상자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대면 접촉도 하고 확인 서명도 받으면서 이제 무방비로 노출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법무부가 논란이 확산되니까 비대면 배달로 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좀 사전에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글쎄요. 이게 무슨 화면이에요? 이게 등기 우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가 격리 대상자들은 출국 금지가 됐으니까 출국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그 대상자들한테 집배원 우리 분들이 저 배달을 했는데 8,100명한테. 근데 이 정리되어 있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외부인들과. 근데 이 집배원분들은 그걸 배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이분들하고 격리자들하고 지금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 교수님, 이게 좀 법무부가 이런 것들은 조금 사전에 좀 신중함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마스크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행정력이 부실하다는 것이 이번에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은 결국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 우편물이 전달되는 거에만 집중을 하지 그 상황에서 대면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전염의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려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인데 사실 한 번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을 넣고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출국 금지에 이제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확실한 우편 전달에만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될 수 있고 우편 배달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감염이 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행정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교수님. 네, 지금 사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가격리라는 걸 해서 그래요. 자가격리라는 것은 실효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집에 나 혼자 삽니까? 가족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집에 아무도 안 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배원들도 오시죠. 그렇죠. 세탁물도 옵니다. 택배 우리 배달하시는 네, 택배분들도 오시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음식 배달도 오고요. 그렇죠. 또 가사 도우미들도 오시고 전기 배전하는 이런 분들 다 오시게 돼요. 이분들하고 나하고는 그러면 안 만나게 되나요? 이게 자가격리라는 개념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생활 격리시설 이쪽으로 다시 다 옮겨놓고 거기서 이런 일들을 다 하면 되잖아요. 등기를 왜 보냅니까? 거기서 개개인한테 다 통보하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라는 이상한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자가격리를 이탈하면 아마 처벌을 하는 나라도 아마 우리나라밖에는 없을 텐데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많이 확산되고 이럴 때에는 자가격리라는 것으로는 해결 안 된다. 그래서 따로 이런 확진받은 사람들은 모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 부장. 예. 네, 저는 오늘 보도를 보면서 참 행정이 너무나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 사람을 고려하지 이런 않는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질병관리본부가요, 자가격리 중인 14,500명에 대해서 지금 자가격리, 그러니까 확산될 수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지 말아달라. 부득이하게 출국 금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발송해달라고 법무부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보통의 어떤 그 법무행정과 관련한 우편하고 똑같이 등기로 보낸 거예요. 등기는요, 다 받아보셨겠지만 받으면 수취인이 사인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PDF에다가 본인이 사인을 해야 선언하고. 네, 집배원분이 돌아가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확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서부터 휴대전화 번호라든지 인적사항을 다 압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휴대전화 번호로 이러이러해서 여차여차해서 출국 금지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우편물을 이런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라든가 아니면 대신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고려가 전혀 없었고 또 이 우편을 배달한 분들, 집배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가 격리 중인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하, 영문도 모르고. 예, 우편물에 어떤 스티커 같은 거를 따로 붙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없었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법무부의 역할 중에요. 법무부 예산을 보시면 출입국 관리국하고 교정시설국에 굉장히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투입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교도소의 문제,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이니까요. 이 문제. 그리고 출입국 관리는 방역의 1차 관문이거든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직원이 2,200명밖에 안 되는 검찰과 관련해서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했다. 보도자료 배포하고. 이런 데 추중을 하니까 나머지 두 개 부분, 정작 세심한 행정이라든지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섬세함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는 거죠. 예. 자, 법무부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추미애 장관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 기자, 추미애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아니죠. 대정부 질문이 아니고 법사위 상임위 회의에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뭘 강조했다고요? 네, 그동안 이제 방역 전문가들은요,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역효과를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추미애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라라는 지시를 한 사례가 있던가요? 기관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는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법무행정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있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의 그 코로나19는 전례 없었던 감염병이죠.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 행정이겠죠. 네,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의 코로나19가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런 압수수색 지시 등등이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소극 행정이고 전파 차단에 국가기관이 모두 다 합심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어떤 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뭐 그게 어떤 뭐 속 시원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천지를 좀 이렇게 자극을 하고 이게 오히려 이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을 오늘 국회에서도 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천지가 집단 감염의 시작이었고 거의 대규모 이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출발을 했고 여기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으니까 바로 압수수색해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기서 뭔가 은폐를 하거나 누락을 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염을 계속 촉진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거기가 감염의 시작이었다는 것만으로 압수수색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조금 무리한 그런 이 시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 부장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검찰에 과연 여러 가지 이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압수수색이라는 건요 전혀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은밀하게. 예, 은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실시하라 이걸 보도자료로 배포를 합니다 기자들에게. 그러면 누구누구에 대해서 압수수색 실시하라 그러면 그 대상자는요 죄가 있든 없든 숨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검찰청이 보이고 경찰청이 보이고 하면 사람이 위축이 되지 막 반갑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 감독권을 갖습니다. 근데 보도자료를 보면요.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급 검찰청에 지시할 수 있는 주체 유일한 주체는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일을 지금 추미애 장관에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출입국 관리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인천공항이라는 출입국 문제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강릉시의 자체적인 지자체 차원의 검진에서는 확진 판정이 나왔지 확진 판정 않습니까? 받았죠. 그렇다면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거를 지금 논의할 때예요. 지금 압수수색 실시해라. 그럼 다 도망가요. 예. 네, 지금 일의 선호가 있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김 기자? 이 지금 여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 쪽에서는 이 신천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까? 그렇습니다. 비판의 표현도요, 뭐 신뢰성이 없다,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격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이해찬 대표 역시도 강제 수사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들어보고 오시죠. 신천지 측은 이만희 씨는 기자회견에서 말뿐인 사과와 신뢰성 없는 협조만을 앞세웠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찬성할 정도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즉시 강제 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에 요청을 드립니다.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명단과 시설 위치를 빨리 확보하기를 요구합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신천지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 때 검찰은 즉시 신천지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당국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어떤 검찰의 강제 수사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방역당국에서는 정작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찬 대표는 오늘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죠. 조 부장, 이게 좀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이게 지금 뭐 집권 여당과 방역 당국 간에도 약간 좀 엇박자인 것 같고 이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예. 이 방역 문제라든지 이 어떤 국가적 질병을 정치로 연결해서 공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하.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의 비밀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신천지의 감염원이었다는 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네. 신천지 비밀주의 다 비판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국에 협조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모든 질병의 모든 어떤 그 근원을 신천지로만 규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31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신천지 교도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 확진자의 절반 정도는 신천지 교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얼마만큼 지역 감염을 줄일 것인가. 이 부분을 정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김강립 조정관이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정보를 크게 벗어난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당 대표와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게 아니다.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몰아가려는 공세 아니야?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걸 차단해야 되는 건 하나고 예. 또 우리가 이제 방역 차원에서 또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우리가 신천지의 의사 그러니까 의지만을 믿을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몇 가지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교육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명단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차후에 받은 것이고 시설 같은 것도 은폐된 경우가 있고 또 개개인의 이 신천지 교도들이 사실상 뭐 신천지 교인이 아니다. 어딜 다녀오지 않았다 등등의 거짓말들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감염원은 한 명이라도 몇십 명을 확산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그러한 사실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충분히 압수수색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단이든 필요한 것들을 빨리 밝혀내서 예. 감염원들을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이제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 기자? 이 박원순 시장의 조치가 좀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박 시장의 생각도 뭐 확고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오히려 이 고발 조치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당 의원 또한 박 시장을 옹호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그 강제수사 관련해서는요, 방역당국은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고발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나마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국민 앞에 나타난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게 아니냐. 누가 도대체 그런 말을 하십니까? 모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밤낮 없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한가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 시장님의 그런 말씀은 그만큼 엄중한 상황에서의 책임성이 부족한 한 교단의 지도자로서의 그분 그리고 또 교단의 관계자들 그 구성원들에게 긴급함의 상황을 호소하고 촉구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박원순 시장이 법인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 신천지 사단 법인은 오세훈 시장 때까지 등록이 계속 저지됐다가 경기도에서도 또 불어댔다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에서야 허가가 났다. 그러니까 2011년 11월에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왜 이게 가능해졌는지도 밝히고 취소해라. 네, 실제로요, 서울시가 2011년 11월 17일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신천지 사단에 법인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박 시장 시절에 신천지에 대한 서울시의 허가가 났는데 이제 와서는 서울시가 또 신천지 법인을 뭐 취소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 그때 다른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좀 비판,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서울시 관계자가요,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한 라디오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서울시가 좀 잘못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 서울시 관계자가 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였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11년 11월. 어떻게 그 당시에는 종교법인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그 당시 신천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신청이 되었고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 네, 그런 이름으로 돼 있고 대표도 이만희 씨가 아닌 다른 사람 대표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모르고 했더라도 중간에 다시 허가받을 때는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됐나요?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주라는 것,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여러 가지 뭐 가정파괴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됐나요? 아마 변경은 설립 허가보다는 보통 용이하게 내주는 것이 저희 행정관청에 아마 통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서울시가 연일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조 부장, 이 서울시장 박 시장이 이만희 총회장 살인죄 등으로 검찰 고발했고 이제 신천지의 이제 법인 허가 취소 과정까지 지금 돌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지나치게 정치적인 거에 매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사실관계. 신천지가 사단법인으로 다른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관계만 보면 설립 허가일이 2011년 11월 16일,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무 기간 동안에 등기가 이루어진 건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해서 고발한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법률가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런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거 방치했을 때 죽음으로 이를 수 있다, 이런 목적성이라든지 의도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예요. 어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법률가가 어떻게 보면은 법률을 너무나 확대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고발을 한다?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골치 아픈 게 남소예요. 남소? 네. 어허.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용한다. 그런데 정치적 고발을 위해서 이런 고발 사건,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퍼뜨렸다라는 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논리라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알고도 중국의 입국 금지라든지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통령이나 보건부 장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와 방역을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달 26일이었던가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다. 이 발언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컸습니까? 자, 김 기자,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무슨 관련 발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박능우 장관의 그 원인을 한국인으로 지목한 그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부 인사들조차도 박 장관의 말을 반박하거나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 모습도 보고 오시죠.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코로나 확산의 최고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능우 장관님 말씀의 진심 취지는 알겠는데요. 역시 표현하기에 국민 감정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능우 장관이 지난달 26일 날 코로나 확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막 질의를 하니까 급기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저 박 장관의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저 얘기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논란의 발언을 한 박 장관은 이 관련 논란에 대해서 며칠째 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우리 오 교수님은 이런 정치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전문가 시각에서 저 박 장관의 저 발언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들어온 어떤 한국인입니까? 그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면서 지금 한국인이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이 바이러스를 가져왔다고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근거 없이, 증거 없이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이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엄청난 이 환자 확산과 사망자를 낸 질병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 피해를 보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조부장. 우선 이 정부 당국자들이 가장 발언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건 항상 국민 정서예요. 법 중에 가장 상위법이 그래서 국민정서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초의 감염원이라든지 원인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우리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의 국가주석이 이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명명을 했고 분명히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발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의 방역을 총괄하는 사람이 사령관. 우리가 가져왔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처럼 어디서 왔나를 밝혀야 된다, 발원지를 갖고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국격과 문제가 있는 거죠. 국격. 김 교수님. 국민 정서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보건복지부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거는
실질적으로 행정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확산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지금 중국인 출입 금지래, 입국 금지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조치할 수 있었어야 되는 그런 주무부처 장관인데 이런 상황에서 근거 없이 얘기한다 그러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건복지부가 우리가 중국에서 우한에 사건 났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이 확산이 됐을 때 우리가 200만 개의 마스크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한테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그런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의 어떤 대비책을 좀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서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코로나19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 국회에서요 무슨 뭐랄까 좀 예고되지 않은 뭔가 깜짝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김 기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돌연 국회 정론관에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해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일단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관련한 걱정 또한 전달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는 뭐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것이 이제 유 변호사가 직접 아까 기자회견을 하고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입니다라고 하면서 실제 그 편지의 이미지를 또 기자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편지에 쓴 것이죠. 본인의 글자를 이제 쓴 건데. 근데 이 김 교수님, 이 시점에서 사실은 잘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고, 박 전 대통령 구속된 이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편지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시간이 코로나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걱정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의 메시지라는 거는 정치적 효과로서 이제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워딩을 보면 정부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야당의 무능력도 같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안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논란이 하루 이틀 계속 갈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들어보자. 우선 시점의 문제입니다. 지금 김관옥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가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의 제1야당의 지금 모습은 가령 막말이라든지 5.18 역사 왜곡 문제라든지 또는 누님, 대통령의 뭐 누님이라고 했다. 이런 분들이 다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어떻게 보면 중도층을 공략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단절을 꾀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국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했습니다.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뜬금없다. 뜬금없다.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새로 나가고 있는 통합당에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내부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한다. 이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화당 쪽에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국의 움직임도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까지 뭐 한마디 했다는데 김 기자, 시 주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이요, 여전히 이제 그 코로나19의 발원지가 본인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전문가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까지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首先出现的中国不一定是坏的中国。习近平强调，要统筹病毒溯源及其传播途径研究。 네, 중국 CCTV 앵커의 목소리로 확인하셨지만 시진핑 국가 주석이요, 그제 이랬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조사해라.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발원지 스스로 하지 않고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조사해라. 이 얘기인즉슨 이 코로나19가 중국이 발원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시주석 발언. 글쎄요,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밝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중국의 우한에서 왔는지 아니면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왔는지 이것도 확인해보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사실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이 학자가 책을 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난개발을 하면 저 자연 속에 있던 이 새로운 변종의 바이러스들이 사람과 만날 기회가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을 멈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중국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난개발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이런 바이러스에 사람이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아마 앞으로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해달라. 이게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앞으로 그걸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제대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조 부장? 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얼마 전 전화통화 내용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쪽은 확산세가 꺾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그런데 발원지 밝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과 중국은 친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고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령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을 때 참 우리가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데 그래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분간만이라도 한 1주만이라도 2주만이라도 자제 요청을 좀 드리고 싶다. 관광객만이라도 좀 입국을 하겠다. 이런 게 바로 정상 외교, 정상 통화의 중요성이거든요. 할 말을 하는 것.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하는 것. 이게 정상 외교예요. 그래서 절대 외교의 본질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의 외교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 김 기자, 강 장관이 오늘 뭐 국회에 출석해서 무슨 뭔가 얘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한국발 한국발 입국에 대해서 지금 94개 정도의 나라가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절차 강화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격리된 한국이 또한 1,2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시가 급한 이런 시점에 외교부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강경화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신속 대응팀 파견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한 1,200분이 넘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 지금은 공관 차원에서 영사조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한 시기는 되지가 않아서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베트남에 특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격리 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외교부에서 신속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견하기까지에는 상대국 정부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드리기는 좀 시기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뭐 중국, 베트남 등에서 지금 격리된 우리 국민 숫자가 1,200명이 넘는다라고 강 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에서는 빨리 이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게 격리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좀 보살필 의무가 대한민국 외교부의 정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신속 대응팀 파견과 관련해서 준비가 아직 좀 안 됐다.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이르다. 도대체 외교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일각의 비판과 지적.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 행정력도 문제지만 지금 예. 외교력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베트남 갔다가 회항된 게 벌써 며칠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격리된 분들, 중국에도 격리된 분들이 있는 지가 벌써 며칠인데 아직도 준비가 안 돼서 저렇게 안이한 얘기를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굉장히 좀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라고 분이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외교부가 90 몇 개국이 사실상 우리를 출입하는 부분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거나 금지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외교부의 책임이 일부가 있는데 직접 가서 격리가 돼 있는 분들은 시설도 낙후된 데다가 사실상 굉장히 고립감이 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영사 조력을 한다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돌아오게끔 해주는 것이 외교부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안이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김 교수님 발언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세계 지도를 놓고 미국령, 영국령, 프랑스령 이런 나라까지 다 합치면 200개국 정도가 됩니다. 200국. 예. 여기에서 94개국에서 우리 한국인의 입국 불허라든지 입국 제재를 하고 있어요. 거의 절반이네요. 절반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여 명이 해외에서 지금 격리돼 있어요. 격리돼 있다고 해요.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속 대응팀 파견한다고 하는데 진짜 합니까? 물어보니까 계속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준비 중인데 이게 어떻게 신속 대응팀이에요? 신속한 대응팀이 아닌 거죠. 아직도 준비 중이다. 아직 그냥 준비 대응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 그리고 강 장관이 베트남 외교장관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격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하노이에서 우리 비행기가 착륙을 못했어요. 회항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외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외교의 능력이 그러면은 뒷받침이 안 되느냐.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격리가 불가피하다. 입국이 불가피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문제 삼겠습니까? 오히려 강 장관이 어제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이거 검토한 적 없어요. 이런 게 오히려 굉장히 절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토픽 뉴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그 격리되신 분이 1,200여 명에 이분들의 의식주는 어떻게 돼 있느냐, 건강 상태는 어떻게 돼 있느냐를 우리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냐는 거죠. 그 중요한 문제네요. 아니 격리된 거를 뭐 모시고 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격리된 상황이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외교부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 안전에는 이 의식주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건강도 같이 포함이 되죠. 이런 부분 확인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조치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신속 대응팀 글쎄요.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이 좀 속상해들 하실 것 같고 그러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김 기자,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청와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까? 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팀에서 이제 조사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 1차 조사 때에 비해서 신뢰도가 좀 변했습니다. 어떻게요? 질병관리본부와 청와대에 관해서 했는데, 일단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습니다. 질본은 올랐네요, 진짜. 8에서 81.1로 높아졌고요. 그러게요.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지를 보내고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양새지만 반면에 어떤 윗선의 컨트롤타워 부재라든지 어떤 정부의 대응 같은 면에서는 조금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청와대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고 질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반면에 오르고 있고 이제 이런 건데 청와대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좀 실망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아주 하나의 그냥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고 다음 그래픽 좀 주시죠. 이겁니까? 아까 좀 전 조사에 대한 개요? 맞아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아까 거는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의 조사. 2차 조사는 2월 25일부터 28일, 그러니까 25, 26, 27, 28 나흘 동안의 조사였습니다. 다음 그래픽 주시죠. 자, 이것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이제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라는 거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뭐 나는 진보 성향입니다. 난 보수 성향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 난 중간지대에 있어요. 중도층이라고 답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근데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분들은 중도층 가운데 44.6%, 아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답한 분들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50.9, 6.3%포인트 차이로 부정평가가 높은데 좀 전에 그 개요 있어요? 혹시 개요? 다음 장에 넘겨줘 봤어요. 자, 이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예요. 근데 아까 6.2%포인트 차이로 부정이 높다고 했으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것이죠. 자, 우리 이 조사가 시사하는 점은 우리 조 부장을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우선 중도층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과연 이 정부 여당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마스크 대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코로나19 논란에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는데 김 기자 어제도 뭐 한마디 했다고요? 네, 어제 김용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요. 일본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지적하다가 아베 총리가 기침한 얘기를 하더니 급기야 좀 도를 넘는 발언까지 이어갔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뭐 알몸 축제에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하고 독감 걸린 사람이 수백 명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 인플루엔자인지 코로나19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진단 안 하니까. 일본 큰일 났어요. 7월달 올림픽 해야 되는데. 그게 아베 수상의 그 작전이 성공해서 이제 은폐 성공을 하면 좋은데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는데 폭발해도 진단을 안 하면 안 잡히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기침 많이 해가지고 아베 총리가. 그것도 좋겠어요. 그분이 걸리시면 좀 바뀔라나? 이것은 유머인 것으로. 어쨌든 일본은 조금 대책을 좀 바꿔줬으면 이웃 나라로서 좀 그렇게 좀 걱정돼요. 네, 글쎄요. 지금 이 유시민 이사장하고 같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저분은 지금 현직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 조수진 변호사가 이거 뭐 농담이다라고는 합니다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좀 바뀌려나? 뭐 약간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에 좀 감염되면 어떨까라는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께서 유시민 이사장과의 대화에서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본이 검사도 많이 안 하고 뭐 그런 건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 과정 속에 나온 얘기지만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분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인데 그래도 지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지금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용익 국민건강보험 김용익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한국의 공공기관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는 이런 장면은 과거에 뭐 국회의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국회의원이라는 정치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주 경솔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거는 한국의 어떤 이 국가기관장이 했다는 것이 뭐 일본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가 최근에 무슨 그 참의원 예산위원회 연설할 때 저렇게 기침을 하긴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세요.
기침을 하니까 아까 이제 뭐 유시민 이사장하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제 그런 대화를 한 것인데 조 부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네. 이 알릴레오에 계속 같이 출연하는 분 이름이 조수진 변호사여서 제가 참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네, 뭐 왜 유시민 씨랑 하느냐? 저 여성 변호사. 네, 예. 이제 이거는 농담이고요. 유시민 이사장도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또 김용익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국회라든지 청와대에서 보건복지에 어떤 대통령 정책 자문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분들이 외국에 제3국의 어떤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이죠. 국가 지도자의 건강을 가지고 농담을 한다거나 일본이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검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유시민 이사장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참 걱정됩니다. 걱정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갈릴레오에서 있었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60초 1분 후에 일단은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채널A 뉴스 특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